어서오세요. 오늘의 시작은 짠! 어제 도서관에 간 기념으로 랜덤 시를 뽑아왔어요. 오늘의 시작은 랜덤 시예요. 이번에 어떤 시가 나왔을까요? 겨울사랑 고정희. 그 한 번의 따뜻한 감촉, 단 한 번의 묵묵한 이별이 몇 번의 겨울을 버티게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활짝활짝 문 열리던 밤의 모닥불 사이로 마음과 마음을 헤집고 푸르게 범람하던 치자꽃 향기, 소백산 한쪽을 들어올린 포옹, 혈관 속을 서서히 운행하던 별, 단 한 번의 그윽한 기쁨, 그 한 번의 이윽한 진실이 내 일생을 버티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되게 운 좋게 좋은 시로 잘 뽑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도서관 가봤더니 달콤한 목소리 도서관 가봤더니 도서관 다 폐쇄한 거 아세요? 그래서 책 대출이랑 반납만 가능하게 하고 열람실은 물론이고 그 외에 도서 빌리는 곳 있잖아요. 도서실? 도서실에 있는 그 큰 책상에도 못 앉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 어쩌고. 저도 오늘 아침에 손세정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향기도 좋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 거냐면요. 1, 2, 3, 4번 책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랜덤이에요. 책 제목은 보실 수 없어요. 우리 책 읽기 방송에 간간히 등장했던 한국 추리 스릴러 단편선 이네요. 이번 거는 몇 년도 거냐면요. 2012년 판이네요. 단편선 4권이에요. 과연 오늘은 재밌는 게 뽑힐까요? 5번으로 할게요. 랜덤. 유실물 한이 씨가 지은 건데요. 한이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장르를 넘나들며 만여 권의 책을 읽고서야 만여 권?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둔재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네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현재 한국 미스터리 작가 모임에서 지독하게 게으른 회원으로 서식 중.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설명이네요. 일단 작가 소개가 마음에 들었으므로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죠. 저 오늘은 눈썹 괜찮지 않아요? 저 진짜 많이 연구했는데 자꾸 팔자 눈썹이 되는 거예요. 그리기만 하면. 막 영상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막상 딱 그리면 눈썹이 자꾸. 그거 아세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눈썹이. 근데 오늘은 큰맘 먹고 어젯밤에 자기 전에 눈썹을 잔뜩 깎아버렸죠. 빡빡 깎아버리고 이제 그림 그린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봤죠. 근데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지난번 방송이랑 한번 비교해보시면 완전 다를걸요? 세팅도 상당히 좀 발전하지 않았나요? 시작해볼게요. 내가 어머니의 유실물에 대한 전화를 받은 것은 그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을 때였다. 나는 전화기를 통해 낯선 사내가 또박또박 불러주는 어머니의 주민등록 번호를 그저 멍하니 듣고 있었다. 맞아요? 채근하는 사내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짜증이 담겨 있었다. 아, 시작한다. 주인공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라고 치고 그죠? 네, 저희 어머니 지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머니의 주민등록 번호는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저 얼핏 사내가 불러대는 숫자에 담긴 생일이 익숙해서 대답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언제 찾아가시겠습니까? 찾아요?
그럼 안 찾아가실 건가요? 되묻는 사내의 음성에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나왔다. 아닙니다. 찾으러 가야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정 오시기 싫으시면 착불로 붙여드릴게요. 나는 남자의 제안에 잠시 망설이며 눈앞에 있는 노트북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모니터에는 폭주노인이라는 제목만이 흐릿하게 떠올라 있었다. 소설 쓰는 사람인 것 같죠? 나는 깜빡거리는 커서를 보다가 충동적으로 대답했다. 지금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러시면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관리사무소로 오세요. 차로 오실 건가요? 대중교통으로 갑니다. 그러시면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하차하신 다음 2번 출구 방향으로 나와서 버스로 환승하세요. 마을버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버스가 남한산성까지 오니까 아무거나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남한산성에서 어머니 지갑이 발견됐나 봐요. 전철역에서 남한산성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걸어서 30분 정도면 되게 먼데 걸어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됐죠? 오후 5시 반이면 업무가 종료되니까 그 전에 오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뭡니까? 남자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지갑을 어디에서 주웠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주운 사람이 매일 공원에 나오니까 만나서 물어보시구려. 그 어떤 시청인가 구청인가 어느 지방에서는 그 공무원이 불친절 신고를 3번인가 받으면 뭐 무슨 징계 받는다고 얼마 전에 기사 뜬 거 봤는데. 그 말을 끝으로 사내는 전화를 끊었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저장해 두었던 휴대전화의 알람이 울렸다. 어떤 이유로 저장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알람이었다. 나는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을 내버려둔 채 대충 세수를 하고 간편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식탁에 있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병을 꺼냈다. 빈 병이었다. 설거지대에서 물에 잠겨있는 유리컵을 꺼냈다. 컵은 물속에 오래 잠겨 있었던 탓인지 미끄러웠다. 흐르는 개순물에 컵을 대충 헹궈 수돗물을 받아 마셨다. 한 컵을 다 마셨는데도 갈증이 가시지 않아 연거푸 몇 번을 마시고서야 컵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괜히 보니까 목 타죠? 잡동사니들로 가득한 식탁 서랍을 열어 살로탄과 레니원을 한 알씩 먹었다. 소화제와 진통제 사이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영양제가 눈에 띄자 그것도 몇 알 뜯어서 물과 함께 삼켰다. 영양제가 한 덩어리로 뭉쳐서 잘 내려가지 않았다. 물을 마시고 고개를 뒤로 젖혀 넘기려고 해보았지만 식도에 걸려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결국 뭉친 영양제를 설거지대에 토해내고서야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눈 아래 벌겋게 핏발이 서 있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지금 집안일도 다 내팽개치고 소설도 잘 안되고 어머니는 사라졌고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죠? 천호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자 등산복 차림의 남녀들이 보였다. 대부분 서로를 알고 있는 듯 반갑게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나는 열리고 닫히는 자동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멍하니 그들의 대화를 귓등으로 흘렸다. 갖추고 있는 장비만으로는 에베레스트라도 오를 것처럼 보였지만 대화 내용으로 볼 때 그들의 목적은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시원한 얼음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내려오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았다. 등산객 중 하나가 배낭에서 오이를 꺼내어 몇 조각으로 뚝 부러뜨리더니 사양하는 일행의 손에 쥐어주었다.
신선한 오이 냄새가 코끝을 어지럽혔다. 공복에 마신 믹스커피 2잔이 전부인 뱃속이 요동쳤다. 밥도 제대로 안 먹나 봐. 나는 혹시라도 옆 사람에게 들릴까 공연히 헛기침을 하면서 전철에서 주운 신문을 펼쳤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K-팝이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어 소속사의 주식 가치가 몇 천억에 이른다는 내용.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기사 등등이 몇 면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니까요, 밥 잘 먹어야 되는데. 우울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맛있는 밥 해먹고 그러라고 하잖아요. 제목만 훑다가 짐칸 위로 던져버렸다. 선글라스를 끼고 새빨간 립스틱을 입술선 위까지 덧바른 여자가 아삭거리며 오이를 씹어대고 있었다. 옆에 앉은 남자가 뭐라고 말하자 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댔다. 입안에 아직 덜 씹힌 새파란 오이 조각들이 보였다. 불현듯 어릴 적 어머니와의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직후 어머니와 나는 홍성교도소 옆의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가 홍성교도소 옆에 살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부재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별 시답지 않은 일로 홍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옥바라지를 위해 아예 그 근처로 이사를 한 것이었다. 맑은 날이면 어머니는 집 앞 빈터에서 시멘트 부대를 털었고 나는 밑단의 흰색 실을 뜯는 일을 했다. 꼬투리를 잘 잡아서 잡아당기면 부대 아랫단을 촘촘히 묶고 있던 실이 주르륵 한 번에 뜯어졌다. 내가 밑단을 뜯으면 어머니는 여러 장으로 분리된 부대를 바람에 잘 털어서 균일한 크기로 잘라붙여 좀 더 작은 크기의 종이봉투를 만들었다. 가끔 내가 쌀을 팔러 가면 되로 담아주곤 했던 봉투였다. 그것이 어머니와 나, 집에 없는 아버지의 생계수단이었다. 공터에서 시멘트 부대를 주워와가지고 그걸로 뭐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네요. 집 뒤편은 텃밭이었다. 어머니는 그곳에 콩, 옥수수, 토마토, 가지, 고추, 오이 등을 심었다. 학교를 마치고 홍성 다리를 건너 긴 교도소 담장을 지나면 개천 옆에 우리 집이 보였다. 집이 보일 때쯤이면 나는 책가방을 덜렁거리며 둑길을 다름질해 내려가고는 했다. 특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라든지 구구단을 몇 개 더 외울 수 있게 되었을 때는 거의 구르다시피 둑길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며 집으로 달려 들어갔을 때 그가 보이지 않으면 갑자기 기온이 몇 도는 내려간 것 같았다. 잘 알지? 집안 구석의 어둠은 더 깊어지고 낡은 판잣집은 몇 배는 더 커 보였다.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텃밭으로 달려가면 밝은 햇살 아래 수건으로 머리를 묶고 쪼그려 앉아 밭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다. 어머니는 달려온 나에게 밭에서 바로 딴 오이를 내밀곤 했었다. 바로 딴 오이는 맛있을까요? 나는 오이에 묻은 흙을 대충 털어내고 어떤 안도감과 함께 야금거리며 먹어치웠다.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요. 환승역인 가락시장 복정을 지나자 지하철 탑승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갑자기 지하철이 터널을 빠져나와 밝은 빛 속으로 돌진했다. 중학교 운동장 옆에 산을 뚫고 새로 건설 중인 도로가 있었고 도로를 따라 오리구이나 추어탕, 보리밥 등의 음식점이 스트릿몰처럼 쭉 이어져 차창 밖으로 스쳐갔다.
짧은 바깥 구간은 지하철이 다음 역으로 진입하면서 끝났다. 오이를 나눠 먹던 등산객들은 순환도로를 올라가는 버스로 환승을 한다면서 묵직해 보이는 배낭을 짊어지고 부산스럽게 내렸다. 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비벼 마른 세수를 하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을 듣고 있었다.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터널 구간이 끝나고 남한산성 입구역에 도착했다. 자, 도착했네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콧물을 닦고 진행할게요. 지하철 역사는 에스컬레이터 공사로 어수선했다. 계단 절반은 칸막이로 막아놓았고 유료 보관함 앞은 중장비 기계처럼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부품이 점령하고 있었다. 제자리에 멈춰있는 에스컬레이터는 거대한 탱크의 캐터필러처럼 보였다. 계단을 오르자 야채 가게가 있었고 건장한 사내몇이 목소리를 높이며 등산객들이나 장바구니를 든 부인들과 흥정을 하고 있었다. 충동적으로 오이 3개를 샀다. 오이는 어디다 쓰려고. 오이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덜렁거리며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의 뒤를 따라 걸었다. 내가 사는 곳과 다르지 않은 풍경이 이어졌다. 왕복 10차선 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좁아져 있었고 왕복 10차선이나 되는데 불법 주차를 몇 겹으로 했길래. 인도 옆에는 사바사바 치킨, 파리바게뜨, GS25 퍼스쿠치, 탐마트, 삼성 디지털 대리점 등이 쭉 연결되어 있었다. 어디를 가나 비슷비슷한 풍경이었다. 부산, 경산, 서울, 홍성, 어디를 가든 기시감을 느낄 정도로 똑같은 간판들이 이어졌다. 심지어는 걷고 싶은 거리라는 명칭까지 같았다. 인정. 걷고 싶은 거리 군데군데 놓인 벤치에는 음료수 캔, 먹다 남긴 면이 붙어있는 컵라면, 아이스크림 봉지 따위가 쌓여 있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걸으면서 시민들이 돈을 좀 써줬으면 하는 거리겠죠? 을지대학교로 주인이 바뀐 서울보건전문대 정문을 지나자 200m쯤 위로 남한산성 입구가 보였다. 대학교 주변은 유원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겹살, 곱창, 해장국 등을 주로 하는 술집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대학교도 술집도 서로에게 큰 불만은 없어 보였다. 고가다리 밑에 횡단보도를 지나 남한산성 유원지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군데군데 한무, 송혜 등 코미디언들의 핸드프린트가 코멘트와 함께 박혀 있었다. 아, 이런 게 있어요? 알 것 같은 사람도 있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 정면으로 분수대가 있는 광장이 있었고 오른쪽으로 주차장, 왼쪽으로 관리사무소가 있었다. 관리사무소는 편의점과 붙어 있었다. 나는 먼저 편의점에 들렀다. 가게 안은 아이스크림을 사려는 아이들과 담배를 사는 어른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바카스 한 박스를 꺼내 계산대 위에 놓았다. 화장이 짙은 여자가 고개도 들지 않고 다른 곳보다 20-30%는 비싼 가격을 불렀다. 나는 말없이 셈을 치렀다. 쭈뼛거리며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몇 개의 책상이 덧대어 있는 사무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밖으로 나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을 찾았다. 관리사무소 건물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알록달록한 알로하 셔츠를 입고 하얀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허리를 굽혀 나무젓가락으로 담배꽁초를 줍고 있었다. 아까 지갑 때문에 통화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청년에게 말했다.
청년은 내 말을 듣지 못한 듯 계속해서 담배꽁초를 줍고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기에서 들렸던 음성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1m 50cm를 간신히 넘겼을 것 같은 50대 남자가 담배를 물고 서 있었다. 아까 유실물 때문에 통화하셨던 분이신가요? 내가 물었다. 아,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 사무실로 들어갑시다. 팅! 남자가 담배 끝을 손끝으로 털어 불똥을 날려보내며 말했다. 남자가 불이 꺼진 꽁초를 바닥에 버리자 알로하 셔츠가 잽싸게 다가와서 냉큼 비닐봉지에 집어넣었다. 더운 거 어떻게 하세요? 티나요? 하여튼 알로하 셔츠가 잽싸게 와서 담배꽁초를 집었어요. 잘했어. 남자가 말하자 알로하 셔츠는 까맣게 그을린 얼굴 가득 주름을 만들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내가 청년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생각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고 최소한 40은 넘어 보였다. 칭찬을 받고 웃는 남자는 어딘지 모르게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는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벗겨내는 초등학생을 발견하고는 비닐봉지를 벌린 채 달려갔다. 여기 시원한 드링크라도 좀 드시죠. 사무실로 들어간 내가 바카스가 들어있는 봉지를 내밀자 남자가 의례적인 너스레를 떨면서 받았다. 그는 부산스럽게 책상 서랍을 뒤지더니 원래는 황금색이었던 누렇게 바랜 지갑을 찾아 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저기 귀퉁이가 달아있는 닥스상표의 장지갑이었다. 나는 열어보지 않아도 어머니의 지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명절 때면 어머니는 아내 모르게 그 지갑을 열어 아! 주인공 남자예요. 아내가 있는 남자네요. 이제부터 목소리 남자로 바꿀게요. 명절 때면 어머니는 아내 모르게 그 지갑을 열어 몇만 원을 꺼내 떠나는 내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고는 했었다. 확인해 보시죠. 맞습니다. 나는 잠금장치가 고장난 지갑을 펼쳐 건성으로 뒤적거리며 말했다. 아니 자꾸 여기서 남자가 어쩌고 이러니까 저는 이거 주인공이 여잔 줄 알았어요. 퇴근하는 사내가 어쩌고 막 이랬는데. 아, 어머니는 이미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남한산성에서 그 어머니의 지갑이 이제야 발견된 거였군요. 맨 처음 문장이었어가지고 까먹었어요. 누가 주운 건가요? 내가 물었다. 아까 사무실 앞에서 보셨던 그 녀석이 갖고 왔소. 그가 이마를 움찔거리며 대답했다. 최대한 이마를 움찔거려 봤어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그의 머리가 부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가말인가 봐. 담배꽁초를 줍던 친구 말인가요? 그렇소. 어제 저녁에 퇴근하려는데 갖고 왔습니다. 어디서 주웠다고 하던가요? 산 어디라고 하던데. 뭐 없어진 거라도 있소?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직접 물어봐도 될까요? 그거야 댁마음대로 하시구려. 허나 대화가 될지는 모르겠소. 대답하는 그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남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왔다. 알로하 셔츠는 금세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약간 장애인인가 봐요. 중앙광장의 분수대 밑에서 몇몇 꼬마들이 낙하하는 물줄기에 흠뻑 몸을 적신 채 깔깔거리고 있었고 무료해 보이는 노인들 몇이 벤치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노인들 옆으로 비둘기 몇 마리가 무엇인가를 쪼아대며 종종거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사무실 문을 열었다.
거울 앞에서 가발을 고쳐 쓰고 있던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나를 맞았다. 또 무슨 일이오? 남자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요. 아유, 저녁 6시까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서 쓰레기를 줍고 있으니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화장실이라도 간 게지. 여기 직원인가요? 직원은 무슨. 그냥 덜 떨어진 녀석인데 매일 나와서 쓰레기 줍는 게 일이요. 직원은 휴무라도 있지. 저 녀석은 1년에 하루도 빼놓지 않는다오. 근데 말투가 왜 이래요? 가끔가다 사람들이 커피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하니까 그 재미로 나오는 모양이요. 댁도 뭐 물어보려면 옆 가게에서 김밥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물어보시오. 말투가 너무 문어체 아니야? 알겠습니다. 나는 전시대에 진열되어 있는 등산로 팸플릿을 슬쩍 집어들고 문을 닫았다. 여전히 알로하 셔츠는 보이지 않았다. 편의점 앞에 붙어있는 김밥집은 가게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규모였다. 하지만 김밥, 번데기, 옥수수, 감자떡, 핫바, 돼지머리, 고기 등이 오밀조밀 진열되어 있었다. 빨간 배낭을 메고 있는 화장기 없는 여자가 노점상 아주머니의 김밥 싸는 모습을 김연아의 아이스쇼라도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흰색 홍보 트럭이 멈춰섰다. 트럭 옆에 붙은 대형 화면에서는 시립병원 건립과 관련된 동영상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나오고 있었다. 운전사가 내리고 몇 가지 조작을 마치자 차량과 연결된 스피커에서 카랑카랑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시장, 추진위원회 의원, 시민들이 출연해서 시립병원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2분 남짓의 동영상을 몇 번이고 보고 있는 사이 귀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알로하 셔츠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직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화장실에서 오이를 씻은 다음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을 오르는군요. 오이 3개를 들고. 등산은 역시 오이인가? 등산로는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계곡물은 말라 있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계곡 옆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도시락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누군가 질펀한 농담이라도 했는지 아줌마 몇이 목청을 높여 웃어댔다. 질펀한 농담 재미없는데. 뒤에서 경적이 울렸다. 검은색 신형 SUV 한 대가 타이어 마찰음을 내면서 속도를 높여 등산로를 올라오고 있었다. 아니, 차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길이었던가요? 사람들이 황급히 길 양옆으로 몸을 피했다. 회색 승복을 입은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SUV는 물살을 가르는 상어처럼 인파를 가르며 산을 향해 올라갔다. 이거 절에 안 사는 사람들 억울하네. 나는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멘트 길이 끝나고 소음도 잦아들었다. 흙을 밟으며 걷다 보니 능선을 오르는 가파른 길이 나타났다. 나무 계단을 중간쯤 오르자 등이 축축하게 젖어왔다. 헉헉거리며 능선에 올라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능선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이름도 모르는 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불렀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듣는 새소리였다. 평상시에 참 새소리도 못 듣나? 공원 입구에서 유턴해 내려가는 노선버스들이 보였다. 입구가 종점이었다. 인도에는 과일이며 칡즙 같은 좌판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
생계를 위한 간판들, 등산용품을 팔려는 호객꾼들로 번잡스러웠다. 오이를 하나 꺼내 베어 물었다. 향긋하지도 아삭거리지도 않았다. 손님을 유혹하기 위해 유리창 안쪽에 진열해 놓은 음식 모형을 맛보는 것 같았다. 몇 번 씹다가 삼켜버리고 비닐봉지에 오이와 함께 넣어둔 어머니의 지갑을 꺼냈다. 지갑 한번 구경해야지. 아직도 안 봤네. 지갑은 내가 선물한 것이었다. 패션 감각이 없는 내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화려하고 번쩍거렸다. 지갑을 펼치자 어머니의 주민등록증이 제일 먼저 보였다. 영정사진 이후 처음으로 보는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시선을 카메라보다 약간 높게 잡았는지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다. 푸석거리는 오이를 한 입 더 베어 물고 씹었다.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었다. 걸신 들린 사람처럼 우적우적 오이를 씹어 먹었다. 줄인 배를 채우려는 사람처럼 베어 물고 씹고 삼켰다. 다시 검은 비닐봉지에 손을 넣었을 때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었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비닐봉지가 허공으로 떠올랐다. 다 먹었네, 3개를. 나는 잡지 않았다. 검은 비닐봉지는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다 나뭇가지에 걸려 만장처럼 펄럭거렸다. 환경오염!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집에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는 어머니와 내가 있었지만 그녀는 지하 전세방에서 홀로 죽었다. 어머니의 죽음을 경찰에게 전해 듣고 나서야 돋보기를 쓰고 꾹꾹 눌러보내던 오자투성이 문자가 끊어진 지 한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엄마가 가끔 그렇게 오타투성이 문자를 보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보니까 한동안 문자가 안 온 거죠. 이거. 일부러 비닐봉지 놓친 척. 교회 친구분이 연락이 닿지 않아 집으로 찾아갔다가 발견하셨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경찰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나는 낮에 반주 삼아 마신 소주 2병의 취기로 곤죽이 된 뇌에 귀를 통해 전달되는 말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일단 사고사의 가능성이 높지만 병원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한번 오셔야 합니다. 나는 어물거리며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 물었다. 경찰이 불러주는 장소를 볼펜으로 꾹꾹 눌러 라면 국물이 말라붙어 있는 신문지에 적었다. 그리고 어눌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 고통은? 일찍 발견하셨으면 사실 수도 있었답니다. 경찰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비난이 묻어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다. 매운 라면 국물과 소주가 식도를 역류해 코와 입으로 넘어왔다. 자기는 또 그때 생활도 이런 상태였네요. 막 라면하고 술 먹고. 눈알이 빠질 것처럼 팽창되었고 콧구멍이 타는 것처럼 쓰라렸다. 나는 채 소화되지 않은 면발과 소주를 개워내고 또 개워냈다. 어머니는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갑 안에 돈은 없었다. 꼼꼼하게 적어놓은 교회 친구들 연락처와 전화카드, 교통카드로 사용되는 현금카드, 단골 미용실에 종이 쿠폰이 있었다. 4번째 파마칸의 도장이 찍힌 쿠폰에는 8월 19일이라고 볼펜으로 써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문자가 온 날짜였다. 그리고 언제 찍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내 증명사진이 있었다. 증명사진 속에 나는 지나친 포토샵과 지나간 시간 때문에
허옇게 바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 증명사진도 계속 갖고 다니셨던 거네요. 어느새 나뭇가지에 걸려 펄럭거리던 비닐봉지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거. 나는 나무 계단을 밟으며 능선을 내려왔다. 광장이 가까워오자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청년이 꾸벅 인사를 하더니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전단지를 전해주었다. 나는 청년이 준 종이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젠걸음을 놀렸다. 광장은 더 소란스러워져 있었다. 시립병원 홍보 차량은 여전히 똑같은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었고 대학교 교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 있었다. 그들은 번갈아 가면서 마이크를 붙잡고 새로 부임한 재단 이사장이 몇십 년 된 대학교의 명칭 자체를 바꾸려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가발을 쓴 관리사무소 직원은 차단기 앞에서 막걸리 배달 트럭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배달 직원은 차단기 안으로 들어가서 편의점 바로 앞에서 물건을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고, 직원은 담뱃재를 흩뿌리면서 규칙 위반이라서 안 된다고 우기고 있었다. 관리사무소 옆 창고 근처에 알로하 셔츠가 있었다. 발견! 그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천원 지폐 몇 장을 부채처럼 펼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흔들어대고 있었다. 또 이 자식. 그 돈 어디서 났어? 돈 많네. 누가 줬어요? 내가 물었다. 진짜 물어봤네요. 알로하 셔츠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얼른 지폐를 셔츠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너 이 새끼! 내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면 그거 더 줄게요. 하나? 알로하 셔츠가 새카맣게 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잘 대답하면 더 많이? 많이? 많이. 이렇게? 그가 손에 쥐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손가락 5개를 쫙 펴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어디서 주웠어요? 내가 어머니의 지갑을 보여주었다. 알로하 셔츠는 어머니의 지갑을 보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몰라. 나 아니야. 관리사무소에서 이거 아저씨가 주워왔다는데? 나 아니야. 그는 고개를 완강하게 흔들어댔다. 나는 알로하 셔츠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가 이 지갑에서 돈 꺼냈어요? 아니야.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했다. 나는 얼른 남자의 셔츠를 잡아챘다. 남자가 털퍼덕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너무하네. 나는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아저씨가 지갑에서 돈을 꺼냈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지갑을 어디에서 주웠는지만 말해줘요. 그럼 이것도 줄게요. 알로하 셔츠의 눈에 갈등의 빛이 어렸다. 내 말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눈치였다. 나는 지폐를 그의 눈앞에서 흔들어댔다. 정말 줄 거야?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산에서 주웠어. 남자가 산 위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따봉! 뽕! 산 어디요? 그냥 산. 어딘지
다시 갈 수 있어요? 몰라.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알로하 셔츠에 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에게서 더 이상의 정보를 알아낸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았다. 나는 그냥 손에 쥐고 있던 지폐를 남자의 손에 넘겨주고 일어섰다. 남자는 셔츠 주머니에 넣었던 지폐에 내가 준 지폐까지 합쳐서 펄럭거리며 흔들어댔다. 기쁜가 봐요. 많아져서. 나는 지갑을 손에 들고 버스 종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버리는 거 봤어. 남자가 내 등에 대고 말했다. 나는 황급히 그에게로 되돌아갔다. 누구예요? 누가 버렸어요? 저 여자. 남자의 손끝에는 빨간색 배낭을 메고 있는 한 여자가 걸려 있었다. 김밥 싸는 것을 장승처럼 서서 지켜보던 화장기 없는 여자였다. 두둥. 나는 여자의 뒤를 따랐다. 여자는 배낭끈을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여자가 유원지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른쪽에는 임시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9번 버스를 타고 성 안까지 올라가려는 등산객들 서너시 줄을 서 있었다. 고가도로 밑으로 걷던 여자가 횡단보도도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넜다. 여자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혹시라도 뒤를 쫓는 날 발견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여자의 시선은 길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쩌면 이 여자가 어머니의 그 알 수 없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갓길을 오르다가 왼쪽으로 꺾자 주차되어 있는 대형차들이 있었다. 한참을 헉헉거리며 길을 올라 육교가 보일 즈음 길 반대편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보였다. 소풍을 온 어린이집에서 풍선을 걸어놓고 운동회를 하고 있었다. 여자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계속해서 걸음을 옮겼다. 빨리 말을 걸어라. 테니스장을 지나자 U자형의 반대편 언덕 위에 닭죽집들이 아파트형 공장처럼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예전에 유원지 입구에 있던 것을 강제 철거하고 한 곳으로 모아놓은 것이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 사이로 급경사의 내리막길이 있었다. 소형차 한 대가 단번에 올라오느라 엔진 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중학교 담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명칭만 다를 뿐 모양은 거의 비슷한 빌라들이 모여 있었다. 여자는 앞 두 글자는 떨어져 나가고 3차라는 것만 알아볼 수 있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아니 집까지 미행한 거요? 지금? 말을 걸어야지 집까지 따라가면 어떡해요? 빌라 입구를 막고 있는 유리문은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여자를 지켜보았다. 여자는 계단을 내려가 B02라고 쓰여있는 문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설마? 이 집은? 그 문은 나에게도 익숙했다. 어머니가 죽은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물끄러미 군데군데 녹색 칠이 벗겨진 문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가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초인종 소리가 메아리쳤다. 반응이 없었다. 그 집에 살던 사람이 1년 전에 죽은 걸 모르는 건가? 잠시 기다리던 여자가 다시 벨을 눌렀다. 적막한 공간에 벨소리만 공허하게 부딪히고 있었다. 여자가 벨을 누를 때마다 센서로 작동하는 전등이 켜졌다가 꺼졌다. 갑자기 철컥거리며 잠금 장치를 푸는 소리가 들렸다. 머릿속을 날카로운 송곳이 헤집는 것 같은 통증이 스치고 지나갔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현관문이 열리면 죽은 어머니의 얼굴이 보일 것 같은 비이성적인 생각이 나를 휘감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하관을 가진 30대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이 아가씨 또 왔네? 집주인 여자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내가 쫓아온 여자는 배낭 어깨끈을 움켜잡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여기는 아가씨 집이 아니라니까. 얼른 4층으로 올라가요. 4층에 사는 사람인가 봐요, 원래는. 집주인이 손을 휘저었다.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변명도 없이 그저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현관문 안쪽에서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휴, 간신히 재웠는데 또 깼네. 내가 정말 아가씨 때문에 미치겠다니까. 집주인 여자가 문을 세차게 닫고 들어갔다. 여자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더니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계단을 통해 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빌라 위쪽 어딘가에서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B02호의 초인종을 눌렀다. 아니 정말 이 아가씨가? 집주인이 화를 내며 문을 열다가 나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여자의 품 안에는 잠투정으로 칭얼대는 통통한 사내아이가 안겨 있었다. 누구세요? 어떤 여자분을 찾아왔는데요. 60대쯤 되시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자기 어머니 나이도 모르네?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사 온 지 한 1년 됐는데 아마 전에 여기 사시던 분인가 봐요. 갑자기 목소리 바뀌어. 혹시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덕분에 급매물로 나와서 싸게 구했어요. 요즘처럼 전세 대란인 때에 이것저것 따질 수야 있나요? 이것도 감지덕지 해야죠. 여자가 아이를 달래면서 빠른 속도로 말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여자가 물었다. 예전에 그분한테 신세진 일이 좀 있어서요. 니네 어머니잖아요.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왔는데 돌아가셨을 줄은 몰랐네요. 그럼 여자가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좀 전에 왔던 그 여자는 누구예요? 집을 잘못 찾은 거예요? 내가 진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물었다. 아유, 보셨어요? 여기 4층에 사는 아가씨인데 자꾸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미치겠다니까요. 혼자 사는 사람인가요? 나이 많은 오빠하고 둘이 살아요. 아가씨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오빠 되시는 분이 고생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던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가씨가 저렇게 된 이유가 오빠 때문이래요. 저도 이 동네 오래 사신 할머니들한테 들은 얘긴데 저 아가씨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대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사귄 남자친구하고 자취방에 같이 있는 것을 오빠가 발견하고 손찌검을 했는데 잘못 맞아서 여기가. 여자의 검지가 관자놀이 옆을 빙빙 돌았다. 남자친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오빠가 정신이 돌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속삭이듯 덧붙이는 여자의 입끝이 살짝 올라가 있었다. 나는 여자에게 감사의 말을 덧붙이고 현관문을 닫아주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빌라는 계단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두 집이 나누어 사용하는 구조였다. 층계참에 있는 유리창에는 중국 요리, 피자, 치킨, 빌라 청소업체의 전단지와 스티커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4층에 올라 잠시 망설이던 나는 오른쪽을 택했다. 아까 몇 톤지도 좀 봐두지. 초인종을 눌렀다.
고장난 초인종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안에서 희미하게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누구요? 늘수구레한 남자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정돈되지 않은 곱슬머리에 희끗희끗한 수염이 듬성듬성한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에게는 희미하게 양념 냄새가 배어 있었다. 지하에 살던 아주머니 아들입니다. 애기 엄마? 아니요, 1년 전에 돌아가신 분 말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거실에서 내가 쫓아온 여자가 텔레비전 앞에 무릎을 괴고 앉아 오락 프로그램 재방송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동생분께 잠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상인이 아니오. 잠깐이면 됩니다. 내가 들어가려 하자 남자가 문을 막아섰다. 나 역시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저지하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퇴거 불응죄. 남자가 내 뒷덜미를 잡아챘다. 여자가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자꾸 이러면 경찰을 부르겠소. 남자가 나를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어머니의 지갑을 여자를 향해 던졌다. 지갑은 여자의 발 앞에 떨어졌다. 그 지갑이 어디서 난 겁니까? 내가 여자를 향해 있는 힘껏 소리쳤다. 여자가 바닥에 떨어진 지갑과 내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았다. 몇 번을 번갈아 바라보던 여자의 입이 커다랗게 벌어졌다. 잠시 후 공간을 찢어발기는 비명소리가 여자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여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잡지와 컵을 던지고 텔레비전을 쓰러뜨리고 소파를 뒤엎었다. 무엇인가가 내 머리를 때리고 현관문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복도로 날아갔다. 어머니의 지갑이었다. 어서 꺼져! 남자가 나를 현관문 밖으로 확 밀쳐냈다. 철문 안쪽에서 스스로를 가두기 위해 철컥거리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그리고 무엇인가 철문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와 여자의 비명소리, 남자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어머니의 유실물을 주워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층계참에 주저앉았다. 위층에서 무엇인가가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나는 층계참에 앉아 살 수도 있었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사라졌던 어머니의 지갑에 대해 생각했고, 오빠에게 맞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에 대해 생각했고, 여동생을 위해 밥을 하는 늙은 남자를 생각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이유로 저장해 두었던 휴대전화의 알람이 주머니에서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 끝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추리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다네요. 한이 씨의 유실물이었어요. 목소리 좋아요. 감사해요. 그죠? 이런 결말 별로다. 우리 이거 말고 딴 것도 읽을까요?